경기도 의정부의 한 아파트 단지에 첫눈이 내리던 날 새벽 5시의 어둠 속에서 하는 자는 눈을 떴습니다. 72살의 나이에도 그녀의 생체 시계는 정확했죠. 평생을 남의 집 가사를 돌보며 살았던 몸의 벤습관은 쉽게 바뀌지 않았습니다. 은자는 조심스럽게 침대에서 일어나 부엌으로 향했어요. 아직 모두가 잠든 집안은 고요했습니다. 그녀는 능숙한 손놀림으로 가스레인지에 불을 켜고 미역국을 끓이기 시작했죠. 오늘은 손녀 수빈이의 12번째 생일이었습니다. 거실 벽에는 가족 사진이 걸려 있었어요. 아들 기석의 결혼 사진, 손녀들의 돌잔치 사진, 그리고 구석에 작게 걸린 은자의 젊은 시절 사진. 23세 남편을 잃고 혼자 기석을 키웠던 그 시절, 그녀는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남의 집을 전전하며 살았습니다. 강남의 부잣집, 성북동의 대저택, 그리고 수많은 중산층 가정들. 그녀의 손길이 닿지 않은 곳이 없었죠. 오전 6시 30분 알람 소리와 함께 집안이 부산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 미정이 먼저 일어나 화장실로 향했고 곧이어 기석도 하품을 하며 거실로 나왔어요. 엄마 오늘도 일찍 일어나셨네요. 기석의 인사는 형식적이었습니다. 은자는 미소를 지으며 아침상을 차렸죠. 갓 지은 흰쌀밥, 구수한 된장찌개, 달걀말이, 그리고 정성스럽게 구운 김. 하지만 가족들은 서둘러 먹고 각자의 일상으로 흩어졌습니다. 어머니 오늘 수빈이 학원 끝나면 데려다 주세요. 그리고 저녁은 7시까지 준비해 주시고요. 미정의 목소리에는 당연함이 묻어났어요. 은자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가슴 한구석이 묵직해졌습니다. 점심 무렵 은자는 거실 바닥을 걸레질하고 있었어요. 무릎을 꿇고 구석구석을 닦는 그녀의 허리가 욱신거렸습니다. 창밖으로는 같은 아파트 단지의 노인들이 벤치에 앉아 담소를 나누는 모습이 보였죠. 은자는 그들이 부러웠습니다. 자유롭게 시간을 보내고 친구들과 수다를 떨 수 있는 그들이요. 오후 3시 손녀 수빈이가 학교에서 돌아왔습니다. 할머니 저 왔어요. 수빈이는 은자에게 달려와 안겼어요. 은자의 얼굴에 진심 어린 미소가 번졌습니다. 이 순간만큼은 그녀도 진짜 할머니가 된 기분이었죠. 우리 수빈이 오늘 생일이구나. 할머니가 미역국 끓여놨어. 그런데 수빈이는 곧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학원 숙제가 많다며 문을 닫아버렸죠. 은자는 혼자 남겨진 거실에서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저녁 시간 온 가족이 식탁에 모였어요. 기석과 미정은 회사 일 이야기를 나누고 수빈이와 동생 민재는 휴대폰을 보며 밥을 먹었습니다. 은자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며 가족들의 대화를 들었죠. 여보 다음 달에 제주도 여행 어때요? 애들도 좋아할 것 같은데. 좋지. 엄마도 모시고 가야겠네. 기석의 말에 미정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어머니는 집에 계시는 게 편하실 거예요. 강아지도 돌봐야 하고. 은자는 수돗물 소리에 묻히는 자신의 한숨을 느꼈어요. 52년을 일하며 살았는데 이 집에서도 그녀는 여전히 일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밤 10시 모두가 잠든 후 은자는 작은 방에 홀로 앉아 있었죠. 낡은 수첩을 펼쳐 오늘 지출을 정리했습니다. 시장 장보기 3만 원, 수빈이 학용품 15,000원. 그녀는 여전히 자신의 연금으로 집안 살림을 보태고 있었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겨울밤의 도시는 차가웠습니다. 불 꺼진 아파트들 사이로 가로등만이 쓸쓸히 빛나고 있었죠. 은자는 문득 자신이 이 집의 주인인지 아니면 여전히 가사 도우미인지 혼란스러웠습니다. 텔레비전에서는 한 드라마가 재방송되고 있었어요. 행복한 가족의 모습이 화면에 가득했습니다. 은자는 리모컨을 들어 채널을 돌렸죠. 하지만 어느 채널에서도 그녀의 삶은 비춰지지 않았습니다. 새벽 2시 은자는 화장실에서 거울을 보았어요. 주름진 얼굴, 거칠어진 손, 그리고 피곤해 지친 눈. 이것이 72년을 살아온 한은자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녀는 거울 속 자신에게 속삭였죠. 조금만 더 참자. 조금만 더. 하지만 그 조금이 얼마나 더 계속될지 은자 자신도 알 수 없었습니다. 다시 침대에 누운 그녀는 내일도 5시에 일어나야 한다는 생각을 하며 눈을 감았어요. 창밖에서는 눈이 계속 내리고 있었습니다. 소리 없이 그리고 끊임없이. 마치 은자의 삶처럼 말이죠. 그날도 평범한 아침이었습니다. 은자는 여느 때처럼 새벽 5시에 일어나 부엌으로 향했죠. 하지만 싱크대 앞에 서는 순간 허리에서 번개가 치는 듯한 통증이 올라왔습니다. 그녀는 싱크대를 붙잡고 간신히 버텼어요. 아이고.
작은 신음이 새어 나왔지만 가족을 깨울까봐 입을 다물었습니다. 은자는 진통제 2알을 삼키고 다시 아침 준비를 시작했죠. 오늘은 기석의 중요한 프레젠테이션이 있는 날이었습니다. 아침 식탁에서 기석은 넥타이를 매다 말고 물었어요. 엄마 어디 편찮으세요? 얼굴이 안 좋아 보이는데. 은자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니야, 어제 잠을 좀 설쳤어. 너 오늘 중요한 날이라며? 든든하게 먹고 가. 미정은 거울을 보며 립스틱을 고치고 있었죠. 그녀의 관심은 오늘 있을 동창 모임에가 있었습니다. 어머니 오늘 청소업체 오는 날 아니에요? 제가 메모 남겨뒀으니까 확인하고 감독 좀 해주세요. 네, 알았어요. 은자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허리 통증은 점점 심해지고 있었습니다. 오전 10시 청소업체 직원들이 왔어요. 은자는 아픈 허리를 붙잡고 이리저리 다니며 지시를 했습니다. 젊은 청소부가 걱정스럽게 물었죠. 어머니 괜찮으세요? 얼굴이 너무 창백하신데. 괜찮아요. 저기 창문 쪽도 깨끗이 닦아주세요. 청소가 끝난 후 은자는 더 이상 버틸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내 병원에 예약을 했어요. 혼자 택시를 타고 병원으로 향했죠. 정형외과 대기실은 노인들로 가득했습니다. 은자는 2시간을 기다린 끝에 진료실에 들어갔어요. 의사는 엑스레이와 MRI 결과를 보며 심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할머니 척추관 협착증이 심하시네요. 수술이 필요합니다. 더 미루면 하반신 마비가 올 수도 있어요. 은자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수술이라니요?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죠. 수술하면 나을 수 있나요? 네, 지금 수술하면 충분히 회복 가능합니다. 다만 수술 후 최소 2달은 절대 안정이 필요해요. 무거운 것도 들면 안 되고요. 은자는 망연자실했습니다. 2달이나 쉬어야 한다니 그동안 집안일은 누가 한단 말인가요? 저녁 은자는 가족들이 모인 자리에서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저기, 오늘 병원에 다녀왔는데. 기석이 숟가락을 놓으며 물었어요. 병원엔 왜요? 어디 아프세요? 허리가 좀 아파서. 의사 선생님이 수술을 해야 한대. 순간 식탁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미정이 먼저 입을 열었죠. 수술이요? 얼마나 심각하신데요? 척추관 협착증이래. 수술하고 2달은 쉬어야 한다는데. 기석의 얼굴에 당황스러운 표정이 스쳤습니다. 2달이나요? 그럼 그동안 집안일은 누가 해요? 은자는 아들의 첫 마디에 가슴이 철렁했어요. 자신의 건강보다 집안일을 먼저 걱정하는 아들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미정이 한숨을 내쉬며 말했죠. 하필 왜 지금? 다음 달에 시어머니 칠순 잔치도 있는데. 음식 준비는 어떻게 하고? 그때 막내 민재가 순진하게 물었습니다. 할머니 수술하면 안 아프게 되는 거예요? 그래 민재야. 할머니가 수술하면 안 아프게 될 거야. 은자는 손자의 말에 겨우 미소를 지었지만 어른들의 시선은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수술 비용은 얼마나 든대요? 기석의 현실적인 질문에 은자는 목소리를 낮췄어요. 1,500만 원 정도. 내 보험이랑 적금 깨면 될 것 같아. 엄마가 알아서 하실 수 있으면 다행이네요. 저희도 요즘 애들 학원비며 대출금이며. 기석은 말끝을 흐렸습니다. 은자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죠. 그날 밤 은자는 작은 방에서 수술 동의서를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평생 가족을 위해 살았는데 정작 자신이 아플 때 걱정해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수술 날짜를 잡으러 가야 하는데 혼자 가야 한다는 사실이 서글펐습니다. 다음 날 은자는 아침 일찍 병원에 갔어요. 수술 날짜를 일주일 후로 잡았죠. 간호사가 물었습니다. 보호자분이랑 같이 오셔야 하는데 연락처 좀 알려주세요. 아들이. 일이 바빠서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간호사는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은자를 바라봤습니다. 할머니 수술 당일엔 꼭 보호자가 있어야 해요. 혼자는 안 돼요. 알겠습니다. 꼭 데려올게요. 은자는 거짓말을 했죠. 아들에게 부담 주기 싫었습니다. 수술 전날 밤 은자는 냉장고에 일주일치 반찬을 만들어 두었어요. 허리가 끊어질 듯 아팠지만 가족들이 굶을까봐 걱정이었습니다. 그녀는 메모를 남겼죠. 냉장고에 반찬 넣어뒀어. 밥은 예약해놨고 국은 데우기만 하면 돼. 수술 당일 새벽 은자는 혼자 짐을 챙겼습니다.
기석은 출장이라며 전날 밤 나갔고 미정은 아이들 학원 보내야 한다며 바빴죠. 은자는 혼자 택시를 불렀어요. 어디 가세요, 어르신? 병원이요. 수술하러 가는데. 택시 기사는 백미러로 은자를 보며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혼자 가세요? 가족은요? 일이 있어서. 괜찮아요. 병원 수술실 앞 은자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기석에게 문자를 보냈죠. 수술 들어간다. 잘 다녀올게. 답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간호사가 은자를 수술실로 안내했어요. 보호자분은요? 곧 올 거예요. 늦는다고 했어요. 또 거짓말이었습니다. 은자는 마취를 받으며 눈을 감았어요. 어둠 속으로 빠져들면서 그녀는 생각했죠. 내가 왜 이렇게 살았을까? 나는 대체 누구였을까? 수술은 4시간이 걸렸습니다. 은자가 깨어났을 때 병실은 텅 비어 있었어요. 옆 침대 환자의 가족들이 웃고 떠드는 소리만 들렸죠. 은자는 천장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간호사가 들어와 상태를 확인했어요. 할머니 수술은 잘 됐어요. 보호자분은 어디 계세요? 화장실 갔어요. 곧 올 거예요. 3번째 거짓말이었습니다. 은자는 혼자 통증을 견디며 밤을 보냈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도시의 불빛들이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태어난 지 열흘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은자는 작은 방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죠. 수술 부위는 아직도 욱신거렸지만 그보다 더 아픈 건 마음이었습니다. 태어나는 날도 혼자 택시를 타고 왔어요. 기석은 중요한 회의가 있다고 했고 미정은 아이들 학원 상담이 있다고 했죠. 오후 3시 은자는 화장실을 가려고 조심스럽게 일어났습니다. 복도를 지나던 중 거실에서 들려오는 목소리에 발걸음을 멈췄어요. 미정의 친구들이 놀러온 모양이었죠. 어머, 시어머니 수술하셨다면서? 힘들겠다. 미정의 한숨 소리가 들렸습니다. 말도 마. 수술비는 본인이 낸다고 했지만 집안일을 못하시니까 너무 불편해. 도움이라도 구해야 하나 생각 중이야. 친구가 위로하듯 말했어요. 그래도 시어머니가 계시니까 애들 봐주시고 좋잖아. 미정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솔직히 말할게. 어머니만 안 계시면 우리가 훨씬 자유로울 것 같아. 해외 발령도 받을 수 있고 여행도 맘대로 갈 수 있고. 지금은 어머니 때문에 발목 잡혀 있는 기분이야. 또 다른 친구가 거들었죠. 요즘 좋은 요양원 많던데? 실버타운 같은 곳도 있고. 미정이 대답했습니다. 남편이랑 얘기해봤어. 어머니 좀 더 연세 드시면 그런 곳도 알아보려고. 어차피 우리도 나이 들면 자식한테 기대지 않고 그런 데 가는 게 맞지 않겠어? 은자는 복도 벽에 기댄 채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요양원이라니. 자신이 평생 일해서 마련한 이 집에서 쫓겨날 수도 있다는 생각에 현기증이 났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어요. 기석이 퇴근한 것이었죠. 은자는 서둘러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가슴이 너무 뛰어서 숨을 고르는데 한참이 걸렸어요. 저녁 식사 시간 은자는 억지로 식탁에 나왔습니다. 기석이 걱정스럽게 물었죠. 엄마 괜찮아요? 얼굴이 창백한데. 괜찮아. 그냥 좀 누워 있어서 그래. 미정이 밝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어머니 무리하지 마세요. 저희가 알아서 할 테니까 편하게 쉬세요. 그 편하게 쉬라는 말이 은자에게는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오후에 들었던 대화가 계속 귓가에 맴돌았죠. 그날 밤 은자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새벽 2시 그녀는 조용히 일어나 거실로 나갔습니다. 서랍장 깊은 곳에 보관해둔 서류 봉투를 꺼냈죠. 집 등기부등본 통장 그리고 오래된 일기장. 일기장을 펼치니 30년 전 글씨가 보였습니다. 오늘 드디어 내 집을 계약했다. 기석이가 좋아할 얼굴이 눈에 선하다. 이제 남의 집 전전하지 않고 내 집에서 살 수 있다. 평생 꿈꾸던 일이다. 은자는 눈물을 닦으며 등기부등본을 다시 봤어요. 분명히 자신의 이름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 집은 그녀가 새벽부터 밤까지 일해서 번 돈으로 산 집이었죠. 그 순간 은자의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바뀌었습니다. 더 이상 참고 살 수 없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그녀는 휴대폰을 들고 인터넷을 검색하기 시작했죠. 의정부 아파트 시세, 집 파는 방법, 혼자 사는 노인주택. 새벽 4시 은자는 결심을 굳혔습니다. 메모장에 계획을 적어 내려갔어요. 1. 부동산 중개소 연락. 2.
새로 살 집 알아보기. 3. 이사 준비. 4. 가족에게 통보. 그녀는 네 번째 항목에 밑줄을 그었습니다. 통보. 상의가 아닌 통보였죠. 다음 날 오전 가족들이 모두 나간 후 은자는 부동산 중개소에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세요. 집을 매매하고 싶은데요. 네, 어르신. 주소가 어떻게 되시죠? 은자가 주소를 말하자 중개인이 반가운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아, 거기 좋은 위치네요. 요즘 시세가 많이 올랐어요. 한번 나가서 뵐까요? 네, 오늘 오후에 가능하신가요? 그렇게 일은 빠르게 진행됐습니다. 중개인은 집을 둘러보고 감탄했죠. 관리가 정말 잘 되어 있네요. 이 정도면 좋은 가격에 팔 수 있을 거예요. 은자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얼마 정도 될까요? 시세로 보면 8억 정도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금매로 내놓으시면 더 빨리 팔 수도 있고요. 8억. 은자는 그 돈이면 충분히 작은 집을 사고도 여생을 편하게 보낼 수 있을 거라 생각했어요. 빨리 파는 게 좋겠어요. 한 달 안에 가능할까요? 물론이죠. 요즘 이 단지 인기가 많아서 금방 팔릴 거예요. 중개인이 돌아간 후 은자는 인터넷으로 지방의 작은 주택들을 검색했습니다. 바다가 보이는 곳, 조용한 곳, 혼자 살기 좋은 곳. 포항의 한 주택 사진이 눈에 들어왔어요. 작은 마당이 있고 바다가 보이는 언덕 위의 집이었죠. 그녀는 그 집을 보며 처음으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기서라면 하는 자로 살 수 있을 것 같았어요. 누구의 엄마도 시어머니도 할머니도 아닌 그냥 하는 자로. 며칠 후 중개인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어르신, 벌써 매수자가 나타났어요. 신혼부부인데 계약하고 싶다고 하네요. 은자는 심장이 뛰었지만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좋아요. 계약 진행해 주세요. 가족한테는 언제 말씀하실 건가요? 이사 가기 직전에 할 거예요. 중개인은 놀란 듯 했지만 더 묻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은자는 오랜만에 깊은 잠을 잤어요. 꿈속에서 그녀는 젊은 시절로 돌아가 있었습니다. 23세 은자가 72의 은자에게 말했죠. 이제야 내가 나를 찾아줬구나. 고마워. 은자는 눈물을 흘리며 잠에서 깼습니다. 창밖으로 새벽빛이 비치고 있었어요.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빛이었죠. 2월의 찬바람이 창문을 두드리던 아침, 은자는 평소보다 일찍 눈을 떴습니다. 수술 후 한 달이 지났고 이제 거의 회복된 상태였죠. 하지만 가족들에게는 여전히 아픈 척을 했어요. 그래야 자신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었으니까요. 부동산 계약은 순조롭게 진행됐습니다. 젊은 신혼부부는 은자가 제시한 금액에 흔쾌히 동의했고 계약금도 이미 입금됐죠. 은자는 통장에 찍힌 숫자를 보며 묘한 해방감을 느꼈어요. 이 돈은 온전히 자신의 것이었습니다. 오전 10시 가족들이 모두 나간 후 은자는 옷장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50년 동안 모은 물건들이 한가득이었죠. 낡은 한복, 기석의 어린 시절 사진첩, 돌아가신 남편의 유품까지. 하나하나 들여다보니 세월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이건 가져가야지, 이건 버려야지. 은자는 조용히 혼잣말을 하며 물건을 분류했어요. 필요한 것은 생각보다 많지 않았습니다. 옷 몇 벌, 사진첩, 그리고 자신이 아끼던 찻잔 세트. 나머지는 모두 이 집에 두고 갈 생각이었죠. 그때 서랍 깊숙한 곳에서 오래된 편지 묶음이 나왔습니다. 젊은 시절 남편이 보낸 연애 편지들이었어요. 은자는 편지를 펼쳐 읽었습니다. 은자야, 오늘도 고생 많았지? 우리 곧 우리 집 가질 수 있을 거야. 조금만 더 힘내자. 남편은 결혼 3년 만에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죠. 26의 과부가 된 은자는 그때부터 혼자 기석을 키우며 살았습니다. 그녀는 편지를 가슴에 품고 한참을 울었어요. 여보, 나 이제야 내 집을 찾아가려고 해. 너무 늦었지? 오후가 되자 은자는 포항으로 향했습니다. 기차를 타고 3시간, 그녀가 계약한 집을 직접 보러 간 것이었죠. 택시를 타고 언덕을 올라가니 사진으로 본 그 집이 나타났어요. 작지만 아담한 단층 집이었습니다. 흰색 벽에 빨간 지붕, 그리고 작은 마당. 무엇보다 거실 창문으로 보이는 바다가 장관이었죠. 은자는 집 안을 둘러보며 미소를 지었어요. 여기가 내 집이 되는구나. 집주인 할머니가 따뜻하게 맞아주었습니다. 혼자 사신다고 들었어요. 외롭지 않으실까요? 은자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오히려 혼자가 편할 것 같아요.
그동안 너무 많은 사람들 속에서 살았거든요. 집주인 할머니가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죠. 저도 그래요. 나이 들수록 혼자만의 시간이 소중하더라고요. 이 집에서 편하게 사세요. 돌아오는 기차 안에서 은자는 새로운 삶을 상상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바다를 보며 차를 마시고 마당에서 꽃을 가꾸고 저녁에는 좋아하는 드라마를 보며 뜨개질을 하는 모습.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누구를 위해 일하지도 않는 삶이었죠. 집에 돌아왔을 때는 저녁 6시가 넘었습니다. 미정이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물었어요. 어머니 어디 다녀오셨어요? 얼굴이 상기되셨네. 병원 다녀왔어. 재활 치료 받으러. 은자는 태연하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이제 거짓말도 자연스러워졌죠. 저녁 식탁에서 기석이 갑자기 말했어요. 엄마 다음 주가 엄마 생신이잖아요. 뭐 필요한 거 없어요? 은자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73세 생일. 어쩌면 이 집에서 보내는 마지막 생일이 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냥 조용히 보내고 싶어. 너희들 일 바쁜데 굳이 뭐 하지 마. 그래도 생신인데. 외식이라도 하죠. 기석의 제안에 미정이 마지못해 동의했습니다. 그래요 어머니. 맛있는 거 드시러 가요. 은자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속으로는 다른 계획을 세우고 있었죠. 생일날 가족과의 마지막 식사를 하고 그 다음 주에 이사를 가기로. 그날 밤 은자는 일기를 썼습니다. 73년을 살면서 처음으로 나를 위한 결정을 했다. 무섭기도 하지만 설렌다. 마치 새로 태어나는 기분이다. 남은 인생은 그리 길지 않겠지만 그래도 나답게 살고 싶다. 일기를 쓰고 나니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은자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도시의 불빛들 사이로 별이 하나 반짝였죠. 그 별을 보며 은자는 소원을 빌었어요. 부디 용기를 잃지 않게 해주세요. 다음 날부터 은자는 더욱 바빠졌습니다. 이삿짐 센터를 알아보고 포항에서 살 가구들을 인터넷으로 주문했어요. 모든 것을 가족 몰래 진행하는 게 쉽지 않았지만 오히려 그 긴장감이 그녀를 살아있게 만들었죠. 어느 날 오후 은자는 동네 마트에서 장을 보다가 오랜 친구 정숙을 만났습니다. 은자야, 오랜만이다. 어디 아팠다며? 응, 허리 수술했어. 이제 많이 나았고. 정숙이 걱정스럽게 은자의 손을 잡았어요. 혼자 고생했겠네. 기석이네는 잘 챙겨주고? 은자는 애써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럼 잘 챙겨주지. 하지만 정숙은 은자의 표정에서 뭔가를 느꼈는지 더 묻지 않았어요. 은자야, 뭐 필요한 거 있으면 연락해. 우리가 이제 나이가 이렇게 됐는데 서로 의지하며 살아야지. 고마워 정숙아. 은자는 친구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이것도 마지막 인사가 될지 모른다는 생각에 마음이 뭉클했죠. 설날 전날 밤 은자는 새벽 2시까지 차례상 준비를 했습니다. 갈비찜, 동그랑땡, 삼색나물, 탕국, 전 종류만 5가지. 수술한 허리가 끊어질 듯 아팠지만 마지막이라는 생각에 정성을 다했죠. 이 집에서 차리는 마지막 차례상이 될 테니까요. 새벽 5시 은자는 떡국을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사골을 푹 고아 만든 육수에 가래떡을 넣고 달걀 지단과 파를 올렸어요. 온 집안에 구수한 냄새가 퍼졌습니다. 창밖으로는 한방눈이 내리고 있었죠. 마치 그녀의 마음을 아는 것처럼 조용히 그리고 쓸쓸하게. 아침 8시 가족들이 하나둘 거실로 모였습니다. 기석은 새 양복을 입었고 미정은 화려한 한복을 차려입었어요. 손녀 수빈이와 민재도 설빔을 입고 나왔죠. 은자만 평소처럼 수수한 차림이었습니다. 엄마 한복 안 입으세요? 기석이 물었지만 은자는 고개를 저었어요. 허리가 아파서 불편해. 그냥 이렇게 있을게. 차례가 시작됐습니다. 온 가족이 절을 하고 은자가 정성껏 준비한 음식을 먹었어요. 하지만 분위기는 어색했죠. 기석과 미정은 계속 휴대폰만 보고 있었고 아이들은 빨리 끝나기만을 기다리는 듯 했습니다. 어머니 음식 정말 맛있어요. 고생하셨어요. 미정의 말은 형식적이었어요. 은자는 쓴 웃음을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죠. 10시가 되자 기석이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엄마 죄송한데 저희 잠깐 나갔다 올게요. 친구들 모임이 있어서. 미정도 거들었어요. 저도 친정에 다녀올게요. 어머니 혼자 계시기 심심하시면 텔레비전이나 보세요. 아이들도 엄마 아빠를 따라 나갈 채비를 했습니다. 순식간에 북적이던 집이 텅 비었어요. 은자는 혼자 남아 산더미 같은 설거지를 시작했죠.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손녀 수빈이가 다시 들어온 것이었어요. 할머니, 저 깜빡한 게 있어서요. 수빈이는 은자에게 다가와 작은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할머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거 제 용돈 모은 건데 할머니 허리 치료하는데 쓰세요. 봉투 안에는 5만 원이 들어 있었어요. 은자는 갑자기 눈물이 났습니다. 이 집에서 자신을 진심으로 생각해주는 사람은 이 어린 손녀뿐인 것 같았죠. 수빈아, 이건 내가 가져. 할머니는 괜찮아. 아니에요. 꼭 쓰세요. 할머니 아프면 저도 슬퍼요. 수빈이는 은자를 꼭 안고 다시 나갔습니다. 은자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서 울었어요. 오후가 되어도 아무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은자는 혼자 남은 떡국을 데워 먹었죠. 텔레비전에서는 설 특선 영화가 나오고 있었지만 그녀의 눈에는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았어요. 해가 질 무렵 은자는 부동산 중개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르신, 설 연휴인데 무슨 일이세요? 다음 주에 이사 가려고 하는데 잔금 치르는 날짜를 정하고 싶어서요. 아, 그럼 다음 주 수요일 어떠세요? 매수인도 그날이 좋다고 했어요. 네, 좋습니다. 전화를 끊고 은자는 달력을 봤어요. 디데이 -5일. 이제 정말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저녁 8시가 되어서야 가족들이 하나둘 돌아왔어요. 모두 술에 취해 있었죠. 기석은 소파에 쓰러지듯 앉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저녁은요? 냉장고에 있으니까 데워 먹어. 미정이 투덜거렸어요. 어머니, 좀 차려주시면 안 돼요? 다들 피곤한데. 은자는 아무 말 없이 부엌으로 가서 음식을 데웠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계속 되뇌었죠. 조금만 참자. 며칠만 더 참자. 그날 밤 은자는 일기를 썼어요. 마지막 설날이었다. 내년 이맘때 나는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 아마 포항 바닷가 집에서 혼자 조용히 떡국을 끓이고 있겠지. 그래도 괜찮다. 혼자여도 외롭지 않을 것 같다. 오히려 사람들 속에 있을 때가 더 외로웠으니까. 일기를 쓰다가 은자는 문득 젊은 시절 설날을 떠올렸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는 둘이서 소박하게 차례를 지냈죠. 기석이 어릴 때는 세뱃돈을 받고 좋아하던 모습이 눈에 선했어요. 그때는 가난했지만 행복했습니다. 서로를 아끼고 위하는 마음이 있었으니까요. 새벽 1시 은자는 조용히 거실로 나왔어요. 차례상에 올렸던 사진들을 하나씩 내려다봤습니다. 돌아가신 남편 시부모님 그리고 친정 부모님. 그녀는 사진 속 남편에게 속삭였죠. 여보, 이제 나도 내 길을 가려고 해. 이해해 줄 거지? 바람에 창문이 덜컹거렸습니다. 마치 남편이 대답하는 것 같았어요. 은자는 사진을 가슴에 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은자는 가족들이 아직 자고 있을 때 밖으로 나왔어요. 아파트 단지를 한 바퀴 돌며 마지막 인사를 했죠. 15년 동안 살았던 이곳. 매일 장을 보던 슈퍼, 가끔 쉬어가던 벤치, 손녀들과 놀아주던 놀이터. 모든 것이 이제 추억이 될 것입니다. 경비 아저씨가 은자를 보고 인사했어요. 어르신, 일찍 나오셨네요. 설 연휴는 잘 보내셨어요? 네, 잘 보냈어요. 아저씨도 고생 많으셨죠. 에이, 뭐려. 어르신처럼 매일 인사해 주시는 분들 덕분에 힘이 나죠. 은자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적어도 누군가는 자신의 존재를 알아봐 주는구나 싶었어요. 집으로 돌아오니 기석이 거실에서 커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엄마, 어디 다녀오셨어요? 그냥 산책 좀 했어. 날씨가 좋아서. 기석은 뭔가 말하려다가 그만뒀어요. 은자는 그런 아들을 보며 생각했죠. 너도 나름대로 힘들겠지. 하지만 이제 각자의 길을 가야 해. 2월 마지막 주 월요일 기석 가족은 2박 3일 제주도 여행을 떠났습니다. 회사 워크숍이라며 온 가족이 함께 간 것이었죠. 은자에게는 집을 부탁한다는 말만 남기고서요. 그녀는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를 들으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드디어 때가 왔어요. 은자는 즉시 이삿짐 센터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수요일 아침 9시에 와주세요. 짐은 많지 않아요. 네, 알겠습니다. 포항까지 맞죠? 네, 맞습니다. 이틀 동안 은자는 마지막 정리를 했어요. 가족들의 물건은 그대로 두고 자신의 것만 조용히 박스에 담았죠. 50년 세월을 정리하니 박스 10개가 전부였습니다. 그게 그녀 인생의 무게였어요. 화요일 저녁 은자는 마지막으로 온 집안을 청소했습니다.
구석구석 먼지 하나 없이 깨끗하게. 마치 처음 이 집에 왔을 때처럼 반짝반짝하게 만들었죠. 냉장고에는 반찬을 가득 채워놓고 메모를 남겼어요. 그동안 고생 많았다, 은자야. 아니, 그건 자신에게 하는 말이었습니다. 가족을 위한 메모는 따로 있었죠. 짧고 간단하게. 집은 팔았습니다. 서류는 테이블 위에 있어요. 수요일 아침 이삿짐 차가 도착했습니다. 젊은 기사들이 박스를 나르는 동안 은자는 마지막으로 집안을 둘러봤어요. 15년의 기억이 스쳐 지나갔죠. 기석의 승진 축하 파티, 손녀들의 생일 잔치, 그리고 수없이 많았던 평범한 날들. 하지만 그 어느 순간에도 진정한 주인공은 그녀가 아니었습니다. 오전 10시 짐을 모두 실은 트럭이 출발하려는 순간 택시 한 대가 급하게 아파트 입구에 멈췄어요. 기석 가족이었습니다. 이웃 주민이 이삿짐 차를 보고 연락한 모양이었죠. 엄마, 이게 뭐예요? 기석이 헐레벌떡 뛰어오며 소리쳤습니다. 미정과 아이들도 당황한 표정으로 따라왔어요. 은자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이사 가는 중이야. 이사요? 무슨 소리예요? 우리 집인데. 기석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은자는 차분하게 말을 이었죠. 내 집이야. 내 이름으로 된 내 집. 내가 평생 일해서 산 집이고 이제 팔았어. 미정이 날카로운 목소리로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니, 어떻게 상의도 없이 이럴 수 있어요? 우리가 가족인데. 은자의 눈빛이 차가워졌어요. 그동안 참고 삼켰던 말들이 본물처럼 터져 나왔습니다. 가족? 나를 가족으로 대했어? 난 이 집의 가정부였지 가족이 아니었어. 아플 때도 혼자 병원 가고 수술할 때도 혼자였잖아. 너희가 나를 걱정한 게 아니라 집안일 걱정을 먼저 했잖아. 기석이 당황하며 변명했어요. 그건 그때 제가 정신이 없어서. 은자는 아들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기석아, 난 내 엄마이기 전에 한 사람의 인간이야. 73년을 살았는데 내 이름으로 산 날이 며칠이나 될까? 20살까지는 부모님 딸로, 그 다음엔 내 아빠 아내로, 내 아빠 죽고는 너의 엄마로만 살았어. 이제는 나로 살고 싶어. 미정이 비아냥거렸어요. 그래서 우리를 버리고 가시는 거예요? 버리는 게 아니야. 각자의 삶을 사는 거지. 너희도 요양원 알아보고 있었잖아. 내가 들었어. 어머니만 없으면 자유로울 텐데라고 했잖아. 미정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기석이 아내를 돌아봤어요. 그런 말을 했어? 그건 그냥. 은자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 서로 자유로워지자. 너희는 너희 삶을 살고 나는 내 삶을 살게. 집 판 돈에서 너희가 살 집은 마련해뒀어. 계약서는 테이블 위에 있으니까 확인해. 그때 수빈이가 울먹이며 은자에게 달려왔어요. 할머니, 가지 마세요. 제가 잘할게요. 할머니 일 안 시킬게요. 은자는 손녀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눈물이 났지만 꾹 참았어요. 수빈아, 할머니는 할머니 집으로 가는 거야. 멀지 않으니까 보고 싶으면 놀러와. 할머니가 맛있는 거 해줄게. 민재도 눈물을 터뜨렸어요. 할머니 진짜 가는 거예요? 우리 버리는 거예요? 은자는 민재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버리는 게 아니야. 할머니도 할머니 인생이 있는 거야. 너희도 크면 알게 될 거야. 기석이 마지막으로 애원했어요. 엄마, 제발. 우리가 잘못했어요. 다시 생각해 주세요. 앞으로 정말 잘할게요. 은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기석아, 엄마가 너 키우면서 한 번도 나를 위해 살아본 적이 없어. 이제 73이야. 언제까지 기다려? 80? 90? 그때까지 살 수 있을지도 모르는데. 그녀는 이삿짐 차를 향해 걸어갔어요. 뒤에서 기석이 계속 불렀지만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엄마, 엄마. 차에 오르기 전 은자는 한 번만 뒤를 돌아봤어요. 울고 있는 가족들이 보였죠.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이 아프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시원했어요.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것처럼. 이삿짐 차가 출발했습니다. 사이드 미러로 점점 작아지는 아파트가 보였어요. 그리고 멀어지는 가족들의 모습도. 은자는 눈을 감았습니다. 눈물 한 방울이 볼을 타고 흘렀지만 입가에는 미소가 있었어요. 차가 고속도로에 진입했을 때 은자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기석의 전화였죠. 그녀는 전화를 받지 않고 대신 문자를 보냈어요. 잘 지내. 건강하고.
가끔 안부나 물어줘. 엄마도 잘 지낼게. 그리고 휴대폰을 가방 깊숙이 넣었습니다.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창밖으로 봄이 오는 풍경이 스쳐 지나갔죠. 논밭에는 새싹이 돋고 있었고 산에는 진달래가 피기 시작했습니다. 은자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어요. 공기가 상쾌했습니다. 자유의 공기였죠. 포항으로 향하는 3시간의 여정은 은자에게 인생을 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이삿짐 트럭 운전기사는 말이 없는 사람이었고 덕분에 그녀는 조용히 생각에 잠길 수 있었죠. 차창 밖으로 스쳐가는 풍경이 마치 그녀의 인생처럼 느껴졌어요. 빠르게 지나가지만 선명하게 남는 순간들. 경주를 지날 때쯤 휴대폰이 쉴 새 없이 울렸습니다. 기석의 전화, 미정의 문자, 심지어 신우이와 시동생들의 연락까지. 은자는 모두 무시했어요. 대신 휴대폰을 꺼버렸죠. 처음으로 자신이 세상의 중심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오후 2시 드디어 포항의 새 집에 도착했어요. 언덕 위의 하얀 집은 봄 햇살을 받아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바다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은자의 머리카락을 흔들었죠. 짠 내음이 났지만 상쾌했어요. 어르신 짐 어디에 놓을까요? 운전기사가 물었습니다. 은자는 집 안을 둘러보며 하나하나 지시했어요. 침실에는 옷박스들, 거실에는 책과 사진들, 그리고 부엌에는 그릇박스 놓아주세요. 짐을 다 옮기는 데는 1시간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기사가 떠나고 나자 은자는 정말로 혼자가 되었어요. 텅 빈 집에서 그녀는 큰 소리로 말했죠. 이제 시작이야 한은자. 70세부터의 시작. 가장 먼저 한 일은 찬물을 끓이는 것이었습니다. 아끼던 찻잔을 꺼내 녹차를 우려 마셨어요. 거실 창가에 앉아 바다를 바라보며 차를 마시는 순간 그녀는 생전 처음 느끼는 평화를 경험했죠. 해질 무렵 은자는 동네 작은 마트에 갔습니다. 주인 할머니가 반갑게 맞아 주었어요. 아, 언덕 위 집에 이사 오신 분이시구나. 혼자 사신다면서요? 네, 혼자 살아요. 그게 편해서요. 주인 할머니가 이해한다는 듯 웃었습니다. 좋은 선택이에요. 이 동네 조용하고 인심도 좋아요. 뭐 필요한 거 있으면 편하게 말씀하세요. 은자는 간단한 장을 봤어요. 쌀, 계란, 야채 그리고 생선. 자신이 좋아하는 것들로만 골랐죠. 누구의 입맛도 맞출 필요가 없었습니다. 첫날 밤 은자는 혼자 저녁을 차려 먹었어요. 구운 고등어, 된장찌개, 나물 반찬. 소박했지만 그 어느 때보다 맛있었습니다. 식탁에 혼자 앉아 있는 것이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곧 익숙해졌어요. 밤 9시 은자는 휴대폰을 켰습니다. 수십 통의 부재중 전화와 메시지가 쏟아졌죠. 기석의 메시지를 읽어봤어요. 엄마 제발 연락 주세요. 잘못했어요. 다시 돌아와 주세요. 엄마 없으니까 집이 텅 빈 것 같아요. 아이들이 계속 울어요. 할머니 보고 싶다고. 은자는 한숨을 내쉬며 답장을 보냈습니다. 나는 잘 지내고 있어. 너희도 이제 어른이니까 알아서 잘 살아.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연락할게. 그리고 다시 휴대폰을 껐어요. 아직은 혼자만의 시간이 더 필요했습니다. 새벽 3시 은자는 갑자기 잠에서 깼어요. 낯선 천장, 낯선 침대. 순간 당황했지만 곧 기억이 났죠. 이제 이곳이 자신의 집이라는 것이. 창문을 열자 파도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녀는 베란다로 나가 밤바다를 바라봤어요. 별이 쏟아질 듯 하늘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의정부에서는 볼 수 없었던 광경이었죠. 은자는 의자에 앉아 새벽 공기를 마셨어요. 차가웠지만 깨끗했습니다. 그때 옆집에서 개 짖는 소리가 들렸어요. 작은 강아지가 울타리 너머로 고개를 내밀고 있었죠. 은자가 손을 흔들자 꼬리를 흔들며 반겼습니다. 안녕, 너도 못 자니? 강아지는 낑낑거리며 대답하는 듯 했어요. 은자는 문득 외롭지 않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혼자이지만 혼자가 아니었죠. 아침이 되자 은자는 새로운 루틴을 시작했어요. 5시에 일어나는 건 여전했지만 이제는 가족의 아침을 준비하는 대신 해변을 산책했습니다. 운동화를 신고 모자를 쓰고 바닷가를 걸었죠. 해변에는 이미 몇몇 노인들이 운동을 하고 있었어요. 그들이 은자에게 가볍게 목례를 했고 그녀도 미소로 답했습니다. 말은 없었지만 따뜻한 교감이 있었죠. 일주일이 지났을 때 은자는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된 것 같았어요. 피부에 혈색이 돌고 표정이 밝아졌습니다.
매일 바다를 보며 아침을 먹고 오후에는 마당에서 화분을 가꾸고 저녁에는 책을 읽거나 드라마를 봤죠. 어느 날 오후 우체부가 등기우편을 들고 왔어요. 기석이 보낸 편지였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열어본 은자는 깜짝 놀랐죠. 편지와 함께 통장이 들어 있었어요. 엄마, 그동안 정말 죄송했습니다. 엄마가 떠나고 나서야 엄마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였는지 깨달았어요. 이 돈은 그동안 엄마가 우리를 위해 쓴 돈의 일부라도 갚고 싶어서 준비했습니다. 거절하지 말고 받아주세요. 그리고 건강하게 잘 지내세요. 보고 싶으면 언제든 연락 주세요. 기다릴게요. 은자는 편지를 읽으며 눈물을 흘렸어요. 하지만 통장은 돌려보내기로 했습니다. 돈이 필요해서 떠난 게 아니었으니까요. 대신 답장을 썼죠. 돈은 필요 없어. 너희가 잘 사는 게 나에겐 가장 큰 선물이야. 가끔 사진이나 보내줘. 멀리서라도 너희가 행복하길 바랄게. 봄이 완연해진 4월, 은자의 포항 생활은 6개월째에 접어들었습니다. 그동안 많은 변화가 있었어요. 가장 큰 변화는 그녀에게 새로운 가족이 생긴 것이었죠. 바로 버려진 강아지 담비였습니다. 어느 비 오는 날 은자는 해변에서 떨고 있는 새끼 강아지를 발견했어요. 하얀 털에 갈색 반점이 있는 작은 녀석이었죠. 은자는 강아지를 안고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괜찮아, 이제 안전해. 담비야, 너도 나처럼 새 삶을 시작하는 거야. 담비는 금세 은자를 따랐어요. 매일 아침 함께 산책을 하고 낮에는 마당에서 놀고 밤에는 발치에서 잠을 잤죠. 은자는 담비와 대화하는 것이 즐거웠습니다. 담비야, 오늘은 뭐 할까? 산책 갈까 아니면 집에서 쉴까? 멍멍. 그래, 산책하자. 날씨도 좋으니까. 동네 사람들과도 친해졌어요. 특히 옆집에 사는 정순 할머니와는 매일 차를 마시며 수다를 떨었죠. 정순 할머니도 10년 전 남편을 잃고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은자 씨, 처음엔 외롭지 않았어요? 솔직히 처음 며칠은 좀 이상했어요. 너무 조용해서. 하지만 지금은 이 조용함이 좋아요. 맞아요. 나도 그랬어요. 시끄러운 것보다 조용한 게 낫더라고요. 두 사람은 서로의 과거를 나누며 친구가 되었습니다. 정순 할머니는 은자에게 텃밭 가꾸는 법을 가르쳐 주었고 은자는 요리 솜씨를 나눴죠. 어느 날 노인정에서 작은 사건이 있었어요. 마을 어르신들이 은자의 요리 솜씨를 알게 되면서 부탁이 들어온 것이었죠. 은자 씨, 다음 주에 마을 잔치가 있는데 음식 좀 도와줄 수 있어요? 은자는 기꺼이 수락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어요. 의무가 아닌 자발적인 선택이었죠. 그녀는 즐거운 마음으로 잔치 음식을 준비했고 마을 사람들은 감탄했습니다. 와, 은자 씨가 요리 전문가였네요. 서울 큰 식당 출신이신가 봐요. 은자는 웃으며 고개를 저었어요. 그냥 오래 하다 보니 늘었어요. 맛있게 드세요. 그날 이후 은자는 마을의 인기 인물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녀에게 무리한 부탁을 하지 않았어요. 모두가 서로를 존중하며 지냈죠. 어느 일요일 오전 은자는 예상치 못한 방문객을 맞았습니다. 기석 가족이 찾아온 것이었어요. 현관문을 열자 수빈이가 먼저 안겼습니다. 할머니, 보고 싶었어요. 은자는 손녀를 꼭 안아주었어요. 민재도 달려와 매달렸죠. 뒤에 서 있던 기석과 미정은 어색하게 인사했습니다. 엄마, 잘 지내셨어요? 어머니, 저희가 죄송해요. 은자는 가족을 거실로 안내했어요. 바다가 보이는 창가에 앉은 그들은 감탄사를 연발했습니다. 우와, 할머니 집 정말 예뻐요. 바다가 바로 보이네요. 은자는 직접 구운 쿠키와 차를 내왔어요. 분위기는 처음과 달리 따뜻해졌죠. 기석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엄마, 정말 행복해 보이세요. 얼굴이 많이 좋아지셨어요. 그래, 여기 공기가 좋아서 그런가 봐. 미정이 고개를 숙이며 말했어요. 어머니, 그동안 저희가 너무 못해드렸어요. 당연하게만 생각했어요. 죄송해요. 은자는 며느리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 됐어. 과거는 과거고 우리 앞으로 잘 지내자. 점심은 함께 해물탕을 먹으러 나갔어요. 포항의 유명한 식당에서 웃고 떠들며 식사를 했죠. 마치 진짜 가족 같았습니다. 처음으로요. 헤어질 때 기석이 말했어요. 엄마, 자주 찾아뵐게요. 여기 정말 좋네요. 그래, 언제든 놀러와. 하지만 미리 연락하고 와. 나도 일정이 있거든. 은자의 말에 모두가 웃었습니다.
그녀에게도 자신만의 삶이 있다는 것을 이제야 인정하는 순간이었죠. 가족이 떠난 후 은자는 담비와 함께 해변을 걸었어요. 석양이 바다를 황금빛으로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담비가 신나게 뛰어다니는 것을 보며 은자는 생각했죠. 이것이 내가 원했던 삶이구나. 늦었지만 찾아서 다행이야. 그날 밤 은자는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포항에 와서 시작한 새로운 습관이었죠. 오늘 기석이네가 다녀갔다. 오랜만에 본 가족이 반가웠지만 그들이 떠난 후 더 편안함을 느낀 것도 사실이다. 이제 우리는 적당한 거리에서 서로를 존중하며 살 수 있을 것 같다. 나는 하는 자로 그들은 그들대로. 이것이 진정한 가족의 모습 아닐까? 일기를 쓰고 나니 마음이 평화로웠어요. 은자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달빛이 바다 위에 길을 만들고 있었죠. 그 길처럼 그녀의 남은 인생도 빛나기를 바랐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은자는 평소처럼 5시에 일어났어요. 하지만 이제는 의무가 아닌 습관이었죠. 담비와 함께 해변을 걸으며 새로운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정순 할머니가 멀리서 손을 흔들었어요. 은자 씨, 오늘 오후에 우리 집에서 차 마셔요. 네, 갈게요. 은자는 활짝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73의 나이에 시작한 새로운 인생. 앞으로 얼마나 남았을지 모르지만 하루하루가 선물 같았어요. 마을 입구 게시판에는 다음 주 봄꽃 축제 포스터가 붙어 있었습니다. 은자는 달력에 동그라미를 쳤죠. 처음으로 자신이 주인공인 축제에 가는 것이었어요. 담비야, 우리 축제 가자. 예쁜 옷 입히고 사진도 찍고. 멍멍. 담비의 대답에 은자는 웃었습니다. 파도 소리가 배경음악처럼 들려왔어요. 바다는 오늘도 그녀에게 속삭였죠. 잘했어, 은자야. 이제야 진짜 삶을 사는구나. 은자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짠, 바다 내음이 폐 깊숙이 들어왔어요. 살아있다는 느낌이 온몸에 퍼졌죠. 그녀는 담비와 함께 해변을 따라 걸었습니다. 발자국이 모래 위에 선명하게 남았다가 파도에 씻겨 사라졌어요. 하지만 괜찮았습니다. 내일도 새로운 발자국을 남길 수 있으니까요. 해가 완전히 떠오르자 은자는 집으로 돌아왔어요. 현관문에는 하는 자의 집이라는 작은 명패가 붙어 있었죠. 그녀가 직접 만든 것이었습니다. 처음으로 자신의 이름을 내건 집. 그것만으로도 가슴이 벅찼어요. 부엌에서 아침을 준비하며 은자는 라디오를 켰습니다. 경쾌한 음악이 흘러나왔죠. 그녀는 리듬에 맞춰 가볍게 몸을 흔들었어요. 마치 20살의 은자가 돌아온 것 같았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바다는 오늘도 푸르렀고 하늘은 맑았습니다. 은자는 생각했어요. 고맙다, 인생아. 늦었지만 나를 찾게 해줘서. 그리고 그녀는 오늘도 내일도 하는 자로 살아갈 것입니다. 여러분도 비슷한 이야기가 있으시다면 댓글로 들려주세요. 혼자가 아니에요. 우리 함께 응원하고 힘내요.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도 큰 힘이 되지만 무엇보다 같은 고민을 하는 누군가에게 이 영상이 닿을 수 있게 해줍니다. 인생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짧아요. 내 행복을 뒤로 미루기엔 말이죠. 지금 이 순간부터 나를 위한 선택을 해도 괜찮아요. 오늘도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 오늘 더 행복하고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 다음 이야기에서 또 뵙겠습니다.